SF 작품 중에서도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장기로 삼고 있는 폴 버우벤은 토탈 리콜을 통하여 화성에 인간이 정착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가정하고 지구와 떨어진 식민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들의 음모와 암투를 그렸다. 서기 2084년 지구인들은 남북의 두 그룹으로 갈라져 제3차 대전을 벌이고 한때 지구를 지배하던 북반부 그룹은 화성에서 생산되는 터비나움이라는 광물질로 만든 신무기로 명맥을 유지한다. 어느 신도시에서 광산 일을 하는 퀘이드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꾼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화성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같은 꿈이 자주 나타나자 퀘이드는 저렴한 비용으로 우주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뇌 속의 기억을 이식시켜 줌으로써 가상현실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니콜이라는 여행사를 찾아간다. 이곳에서 기억 이식을 받은 퀘이드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지구의 식민지인 화성의 책임자 코아겐은 지구의 혼란을 틈타 화성을 자신의 왕국으로 삼고 독재를 휘두르고 있었다. 자신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외계인이 만든 자연대기 제조장치를 무기로 화성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통제했다. 그러다 신복부와 하우저가 자신에게 반기를 든 것을 알아채고 하우저의 뇌에 퀘이드라는 인간의 기억을 이식시켜 지구에 살게 만들었다. 퀘이드는 꿈속에서 코아겐의 추적을 받으면서 화성으로 가서 만나던 여자가 진짜 아내 멜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결론은 정의의 사나이 퀘이드가 코아겐을 제거하고 자연대기 제조장치를 가동시켜 화성이 지구와 같은 대기가 조성되자 사람들은 보호복 없이 화성의 대기를 마음껏 마시며 살 수 있게 된다. 토탈 리콜에서 화성은 인간들이 보호복 없이도 살 수 있는 절대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상정했다. 이 영화에서 핵심으로 등장하는 것은 자연대기 제조장치로서 화성이라는 거대한 천체를 단 몇 분 만에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SF 영화에서 감독의 상상력으로 그런 성능을 가진 거대한 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몇 분 만에 화성의 대기를 지구와 같이 만드는 것이 불가능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구가 아닌 화성이라는 행성에 어떤 방법으로든 지구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은 매력적이 아닐 수 없다. 화성 이주 프로젝트. 매년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일론 머스크 회장은 트위터 팔로워만 3천만 명이 넘는 인기인이다. 그는 2016년, 2050년까지 화성으로 100만 명을 보낼 수 있다고 호언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8개월에 달하는 화성까지의 이동 시간을 30일로 줄여 지구인들을 화성까지 보내 인구 100만 명에 달하는 지속 가능한 정착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개발 중인 스타쉽 우주선으로 1000대의 선단을 구성하면 한 번에 10만 명씩 운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년에 매년 100대씩 우주선을 제작하면 10년에 1000대 규모의 선단을 만들 수 있으며 지구 화성 간 동기 궤도가 열릴 때마다 10만 명의 사람을 화성으로 보낼 수 있다고 장담했다. 즉 지구와 화성은 대략 26개월 주기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적어도 2021년부터 2050년 사이에 13차례나 화성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황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이 그의 기발한 성공 사례다. 게다가 고속철도보다 훨씬 빠른 시속 1000km의 하이퍼루프도 그의 작품인데 이들 모두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이다. 머스크 회장의 계획은 매우 세부적으로 계획되어 2022년까지 유인 우주선으로 화성과 지구를 왕복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화성까지 단행으로 거의 8개월 걸리는 기간을 약 80일로 단축하며 궁극적으로는 30여 일을 목표로 삼았다. 지구와 화성이 태양 주위를 다른 주기로 공전하기 때문에 상당히 긴 장거리를 비행해야 한다. 달까지의 여행에는 3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화성까지는 8개월 이상이 필요한데 이를 30일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인데 이는 로켓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더불어 머스크는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까지 40에서 100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는데 우주 계획으로 보면 그다지 긴 기간은 아니다. 머스크의 이런 계획은 궁극적으로 지구가 현재와 같은 상태로 발전을 계속한다면 결국 에너지 고갈, 공해 문제 등으로 지구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구에서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게 되기 전에 다른 행성에서 지구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에너지 문제를 지구에서 해결하지 않고
발상의 전환으로 화성에서 새로운 근거지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구에서 인간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는 인류의 증가를 꼽는다. 현재 세계의 인구는 80억 명이나 되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2050년 이전에 100억 명에 도달할 것이라고 추산한다. 지구의 인구가 100억 명 이상이 된다면 당연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식량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현재 미국 정도의 식생활을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필요한 식량을 곡물량으로 환산할 때 0.8톤이 된다. 현재 세계 총 곡물 생산량은 약 19억 톤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지구상에서 가능한 모든 토지를 경지로 바꾸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미래의 곡물 생산량은 지금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 지구에서의 총 생산량이 76억 톤까지는 가능하다는 뜻인데 이 곡물 생산량을 1인당 소비량으로 나누면 100억 명까지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추정도 있지만 여하튼 아무리 인간들이 삶의 방식을 바꾸고 에너지 자원 절약에 노력한다 하더라도 100년 후 지구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구에서 살기 어려운 환경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이다. 하늘에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화성을 고대 인류는 불길하고 위험한 존재로 생각하여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해왔다. 그리스인들은 화성을 전쟁의 신 아레스와 동일하게 생각했고 바빌로니아인들은 저승의 신 이름을 따서 네르가리라 불렀고 고대 중국인들은 인워 즉 불의 행성이라 불렀다. 화성이 이와 같이 고대인들을 자극시킨 것은 화성에도 생명이 있다고 믿을 만큼 지구와 닮았기 때문으로 화성이 인간의 피난처로 간주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화성은 태양으로부터의 평균 거리가 약 2억 2,800만 킬로미터이며 영어로는 마스이다. 적도의 반지름은 3,397km이며 자전축 경사각, 하루의 길이, 중력은 지구를 일로 보았을 때 0.38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구와 너무나도 유사하다. 수소, 산소, 질소, 탄소, 인 등 생명체 구성의 기본 원소가 갖춰져 있고 사계절이 존재하는 등 환경 조건도 지구와 비슷하다. 공전 주기는 687일인데 차원형 궤도로 태양을 돌고 있으므로 화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4,800만 킬로미터 밖에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런 대접근은 32년마다 일어난다. 또한 화성의 하늘에서는 지구처럼 태양과 달을 볼 수 있는데 달이 한 개가 아니라 2개다. 화성 프로젝트의 출발은 지구에서 인간이 이주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착용 자원을 지구에서 옮겨가는 대신 그 이후 자원은 화성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가이다. 이 점에 관한 한 화성은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우선 화성의 토양 속에는 칼슘과 유황이 석고 형태로 되어 있다. 화성의 진흙 같은 미세한 흙에 물을 섞어 틀에 넣어 말리면 제법 쓸만한 벽돌이 만들어지고 붉은 석재를 물과 섞으면 회반죽을 만들 수 있다. 또한 화성에서 채취한 석고를 구워 거기에 철분이 풍부한 흙먼지와 물을 섞으면 건물 등을 지을 때 필요한 충분한 양의 시멘트를 제조할 수 있다. 화성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만 갖고도 인간이 살 수 있는 기초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화성의 붉은색 사막에서 이산화철이 출토될 것으로 생각한다. 철과 시멘트만 있다면 견고한 건축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모두 이해할 것이다. 화성의 지구와의 다른 걸림돌은 화성에 도착한 지구인이 화성을 출발하여 지구로 돌아올 때 우주여행에 필요한 연료를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 역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화성의 대기의 95%가 이산화탄소이므로 지구에서 가져간 수소로 화성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반응을 일으키면 액화산소와 메탄가스 연료를 만들 수 있다. 그것으로 지구로 돌아오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화성에서 필요한 동력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물인데 화성에 엄청난 물이 지하에 있다는 것은 이제 구문이다. 인간을 비롯한 지구의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다. 어떠한 행성이라도 물이 없다면 이주 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화성 탐사 자료에 의하면 화성의 물은 부존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양이 있다. 1971년 발사한 정찰위성 메리너 9호는 놀랍도록 다양한 화성 사진 7천여 장을 보내왔는데 가장 높은 화산인 올림푸스 몬스는 높이가 20km이고 메리너 협곡은 길이가 4,500km에 달한다. 거대한 협곡과 눈물 모양의 섬은 과거 화성의 거대한 홍수 다시 말해 물이 있었다는 증거로 발표되었다.
미국의 닐 콜먼 박사는 화성의 크리세 평원에 나타난 거대 협곡들을 조사한 결과 길이가 2000km나 넘게 얽혀있는 이들 거대 협곡은 방대한 양의 물이 아니면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놀라운 것은 화성 표면에서 물이나 얼음의 흔적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개울도 발견됐다는 점이다. 즉, 액체 상태의 물이 지표면을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생명의 필수 조건인 물이 발견됨에 따라 화성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기대감도 표명한다. 그런데 이 물은 지구와 같은 성분의 물이 아니라 소금물이다. 염분 덕분에 화성은 영하 20도에서도 물이 액체 상태로 흐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리는 겨울철 눈 녹이는 염화칼슘 원리와 같다. 겨울철 도로에 쌓인 눈에 소금과 같은 염분인 염화칼슘을 뿌리면 얼음의 어는 점이 0도 이하로 내려간다. 덕분에 영하의 날씨에도 눈이 녹아 물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소금물 발견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것은 화성이 지구와 환경이 가장 비슷하므로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보통 바닷물보다 염분이 8배나 강한 사해에 사는 미생물도 발견된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짐 벨 박사는 현재까지 밝혀진 화성의 자료를 토대로 화성의 생성 초기 어느 시점에 생명이 살만했다고 단언해 말했다.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화성의 물 탐사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마도 20에서 30억 년 전, 즉 화성 초기의 일로 추정되지만 웅덩이, 개천, 짧은 기간에 홍수가 등장했고 이들이 사라지면서 건조화를 되풀이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대양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대양이 존재했다면 따뜻하고 습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점이 화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했거나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화성에서 물을 확보한다면 그 후에 생존에 필요한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구에서 화성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화성의 동토층을 분쇄해 물을 추출하기 위한 장비를 갖고 간 이후 화성의 자원을 이용 그곳 정착에 필요한 산소 등 모든 것을 갖춘다는 것은 더 이상 공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성에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로는 태양광을 생각할 수 있지만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워낙 멀리 있는 데다 기지 전체를 가동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설치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 대안은 지구에서 충분히 검증된 원자력이다. 물론 원자력이라고 해서 원자력 발전소 같은 엄청난 규모의 시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10kW급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로 사람의 키 정도 크기로 우주선이 싣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작고 가볍다. 특히 화성에서 대형 냉각장치나 냉각수를 구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므로 킬로파워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인 냉각 시스템을 지닌 형태로 제작된다. 한마디로 초창기 화성 입주자들을 위한 에너지 확보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화성 문명 건설. 화성 문명 건설이라는 머스크의 계획은 그동안 여러 곳에서 진행되어 온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머스크의 공격적인 계획은 그동안의 계획보다 규모가 더 커지고 여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계획되었던 화성 탐사는 10명도 되지 않는 우주인을 보내는 것이 기본인데 머스크의 우주선은 100명을 탑승시킬 수 있다. 이에 편승하여 네덜란드의 마스원은 2013년 1월 화성 이주 계획을 발표하고 자원자 즉 화성에 영구 정착할 사람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20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되었다. 이들은 지구로 돌아오지 않고 화성에서 삶을 마친다는 서류에 서명한 사람들이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2020에서 2026년 화성에 로봇을 보내 소규모 정착촌을 건설한 다음 2027년 첫 이주민을 보낸다는 것이다. 앨런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화성 탐사 시험 비행에 우주선 레드 드래건을 투입하고 본격적인 화성 탐사엔 드래건이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레드 드래건은 첫 탐사 때 화성의 지형을 조사하고 토양을 채취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드래건이는 유인 우주선이지만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실내 크기로 좁기 때문에 사람을 태우고는 지구, 달 구간만 운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를 포함한 야심찬 화성 이주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일부 과정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음에도 화성 이주 계획의 비판적인 학자들은 이 계획이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화성 정착을 위해 떠난 사람들이 우주 여행과 정착 과정에서 모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림돌은 제거되었다.
그러나 화성 프로젝트의 부정적인 학자들이 거창한 화성에서의 정착지, 건설이 갖고 있는 실무적인 심각한 장애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크게 화성까지 여행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화성에 정착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우선 행성 간 장기간 여행 단계에서 생기는 중력과 방사선이 골칫거리다. 우주 정거장처럼 중력이 거의 없는 우주 공간에서 생활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우주선에서 생활한 우주인들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지구를 떠나 우주 상공에 떠오르게 되는 순간부터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지고 중력 또한 사라진다. 화성에 도착할 때까지 몇 달 동안 우주선 안에서 무중력 생활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천정과 바닥을 구분할 수 없어 방향 감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며 뇌는 극도의 혼란을 겪게 된다. 우주인들은 이로 인해 속이 메스꺼워지는 우주 멀미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척추를 잡아당겨줬던 중력이 사라지면 척추의 간격이 늘어나게 된다. 혈액과 체액이 몸의 중심부와 얼굴에 몰려 얼굴이 퉁퉁 붓게 되며 이로 인해 코 안의 혈관이 팽창해 후각과 미각을 모두 잃게 된다. 부정맥과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면 칼슘이 지속적으로 줄어 골다공증 우려도 있다. 아무리 빠른 우주선을 타고 있더라도 우주에서 인체에 해로운 방사선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구문이다. 우선 머스크의 계획에 긍정적인 학자들은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빠른 로켓 기술도 머스크가 기획한 이상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마디로 화성까지 현재 기술로 8달이 걸리는 여행 기간을 한 달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데 큰 점수를 준다. 더욱 중요한 것은 10명 미만의 작은 우주선이 아닌 거대한 우주선을 사용한다면 중력과 방사선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머스크의 미국 민간 항공우주업체 스페이스X가 화성까지 왕복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로켓은 처음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우선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로켓은 42개의 엔진을 장착하여 강력한 성능에 자랑한다. BFR이라는 이름의 이 로켓은 기존 로켓들인 펠콘9와 펠콘 헤비, 그리고 드래곤 등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첨단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우주 정거장에 전달한 뒤 발사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구로 귀환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1단과 2단을 합쳐 높이가 106m에 달하는 이 새로운 로켓은 5,400톤의 추력을 지니고 있으며 지름만 해도 9m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100여 명의 승객을 탑승시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스페이스X가 개발하는 로켓은 회수와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기존 나사 로켓과 대비하여 10분의 1 수준으로 우주를 오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알루미늄 대신 탄소 섬유를 이용해 연비가 좋고 메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연료비도 절감된다. 그러나 아무리 세계적인 재발인 머스크라고 하지만 막대한 자금이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스페이스X에서 개발하는 우주선을 우주용 전용이 아니라 지구 내에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비행체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화성 탐사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로켓과 우주선을 조금만 개조하면 지구 내 어디든지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황금 노선인 미국 뉴욕과 중국 상하이의 경우 발사 30분이면 주파가 가능하다. 화성에 도착한 후 먹거리가 중요함은 물론이다. 나사는 화성과 환경이 비슷한 하와이 산기슭에 11m의 좁은 돔을 만들어 하와이대 과학자 6명이 우주식품만을 먹으며 생활하는 화성 체험 생존 실험을 진행했다. 이들은 우주복을 입고 훗날 화성에서의 생활과 같은 패턴으로 가루치즈와 참치, 캔 등 건조 동결 식품만 먹고 생활했다. 특히 영화 마션에서 화성에 홀로 남겨진 주인공이 감자 농사에 성공해 살아남은 장면도 재현했다. 특히 이들이 척박한 토양에서 추출한 물과 LED 조명을 이용해 토마토 재배에도 성공했다는 점은 관련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나사가 개발한 인류의 화성 이주 계획에서 맹활약할 인간형 로봇도 참여한다. 발키리로 명명된 이 로봇은 원래 재난지역에서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엄지손가락을 포함 4개의 손가락을 갖추고 화성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의 정착을 도울 수 있다. 화성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화성의 지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화성에 착륙해 탐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큐리오시티는 유기물의 흔적을 발견하는 등 맹활약을 하고 있지만 하루 이동 거리가 100m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화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과학자들에게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 문제를 과학자들은 화성에서 드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 화성이 지구와 유사하다지만 지구와 달리 어떤 물체가 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 우선 화성의 대기는 지구에 비해 대단히 옅으므로 모래 폭풍과 같은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 발생한다. 화성의 대기 역시 지구와 마찬가지로 고도에 따라 압력이 변하게 되는데 바다나강 같은 물이 없는 화성 환경의 특징상 평균보다 낮은 지대에는 물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의 공기가 존재하고 있다. 화성 평균 지표 높이에서는 600파스칼 정도의 대기 압력을 가지는데 이는 지구의 해수면 높이에서의 대기 압력인 10만 1300파스칼에 비해 0.6%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화성의 대기압이 낮은 이유에 대해 천체 과학자들은 두 가지로 설명한다. 화성 대기의 밀도가 낮고 화성의 중력이 지구의 38% 수준에 불과하므로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의 대기압과 비교한다면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여 거의 성층권 높이의 수준으로 희박하다. 화성의 비행선이나 또는 비행기를 띄우는 작업이 만만치 않은지 알 수 있다. 이는 지구에서도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프로펠러형 무인기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특히 화성 대기는 95%가 이산화탄소이며 산소는 거의 없으므로 제트 엔진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추진력을 내기 위해서는 프로펠러 디자인보다는 날개를 펄럭이는 디자인이 더 낫다는 의견을 대다수 과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다. 물론 화성의 대기가 옅다는 것은 비행기가 나는 데 있어 치명적인 단점이지만 중력이 크게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양력으로도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한다. 학자들은 이런 경우 크기에 비해 극로 가벼운 항공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잠자리처럼 몸체에 비해 날개가 상대적으로 큰 곤충 같은 모양의 무인기이다. 무게 500g, 날개 너비 1m 정도로 약 19.24m/s 정도의 속도를 내는 장치다. 현재 나사가 개발하는 드론은 날개 너비 7m로 고체 연료를 이용하여 화성지 표면으로부터 1마일 높이의 상공을 날아다닐 수 있다. 화성에서 생길 수많은 변수를 일일이 체크해야 하지만 인원이 많으면 반드시 생기는 일도 도외시할 일은 아니다. 의료 문제, 노화 문제, 남녀 간 역할과 관계 문제, 지구 중력의 38%에 불과한 약한 중력이 뇌와 몸에 미치는 영향, 화성의 먼지가 호흡기에 주는 영향, 저체온증 가능성, 식량과 물 확보 방안, 자원과 에너지 조달 문제, 정치적 문제, 법적 문제, 여가 등 삶의 질 확보 문제 등 지구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포함하여 갖가지 문제가 도사린다. 최초 이주자들의 자질도 중요하다. 화성 이주에 도전할 첫 번째 사람들은 토목, 환경, 생명의학, 화학, 전기, 항공우주,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자들이다. 물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맥가이버 같은 사람은 필수적이다. 머스크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어 2018년 2월 스페이스X는 플로리다주 나사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대형 로켓 팔콘 헤비 발사에 성공했다. 3개의 부스터와 27개의 엔진을 갖춘 팔콘 헤비는 사람과 화물을 달과 화성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초대형 로켓으로 1973년 달 탐사선 아폴로5를 탑재해 발사했던 세이턴 V 로켓 이후 최대 크기로 화성 식민지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머스크는 여기에 유인 우주선 드래건을 탑재해 화성에 인간을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목적지가 화성인 이 로켓에는 테슬라 로드스터라는 빨간색 전기 자동차가 탑재되어 있는데 우주로 향하는 건 스타맨이라는 이름의 더미로 스페이스X가 개발한 우주복을 입었다. 특히 부스터 중 2개는 재활용된 것으로 발사장으로 되돌아오도록 프로그래밍됐다. 로드스터는 화성 궤도를 넘어 소행성대까지 계속 날아 가로드스터가 10억 년 동안 깊은 우주 공간에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행성대는 화성과 목성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는 여러 소행성들의 띠로 타원 궤도를 따라 도는 태양계 위성들과 달리 거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또 다른 초대형 로켓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는 팰컨 헤비의 달 또는 화성 유인 우주선을 탑재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바꿔 팰컨 헤비보다 더 큰 빅 팰컨 헤비 로켓으로 설계를 바꾸었다. 최종 명칭은 스타쉽이 되었지만 기본 구조는 그대로 이어져 왔다. 스페이스X는 작년부터 시험 모델인 스타호퍼의 수직 이착륙 비행을 실시했고 2019년 9월에는 스타쉽의 시제품인 스타쉽 MK1을 공개했다.
스타쉽은 로켓과 우주선이 결합된 형태다. 슈퍼헤비 부스터의 상단에 장착되어 발사되는데 한 번에 100명 또는 150톤의 화물을 우주로 보낼 수 있다. 스타쉽과 슈퍼헤비 부스터를 합치면 무게와 추력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로켓이었던 세턴 V를 능가한다. 또한 발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우주선과 부스터 모두 재사용이 가능하며 스타쉽의 예상 수명을 20에서 30년가량으로 추정한다. 이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화성 인구 100만 명이 결코 환상이 아니며 화성에서 복덕방 차리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화성의 지구인 정착의 실무적인 문제도 머스크가 답변했다. 화성에 도착하면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고도 주장했는데 화성 이주에 나설 사람을 어떻게 선발하느냐는 돈이 없는 사람도 대출을 받아갈 수 있다고 장담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에 달하는데 그는 이주 희망자들에게 대출 자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성의 지구화. 학자들의 꿈은 정말로 야무지다. 화성에서 일단 정착촌이 건설된다면 다음 단계로 화성 전체를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테라포밍 즉 지구화를 꿈꾼다. 테라포밍이란 SF 영화나 소설에서 보는 것처럼 우주복을 입고 제한된 공간에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인간이 아무런 보호복이 없이 활보하는 것처럼 화성을 지구와 같은 환경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구체적으로 화성을 지구화하는 방법에 도전했다. 우선 토양에 갇힌 기체를 대기로 빼내는 것인데 이렇게 만들면 화성의 기압을 상승시키고 온난화를 일으켜 거주할 만한 온도로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작업이 만만치 않지만 아이디어는 도출되어 있다. 먼저 화성 궤도에 거대한 거울을 띄워 햇빛을 화성 표면으로 반사시키는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불화탄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불화탄소는 지구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에서 염소를 제거한 것으로서 강력한 온실 효과를 내는 기체다. 이런 방법으로 기온이 좀 올라가 극지방에 얼어있던 물이 녹기 시작하면 미생물도 이용할 수 있다. 미생물을 퍼뜨려 암모니아와 메탄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이 두 기체들은 강력한 온실 효과를 낸다. 보다 과격한 방법으로 핵폭탄을 터뜨려 얼음을 녹이자는 주장도 있다. 일단 온난화에 성공한다면 남은 문제는 산소다. 지구에서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산소를 기반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화성에도 산소가 있어야 한다. 놀라운 것은 학자들이 이 문제에 관한 한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를 보인다. 과거 지구에도 산소가 없었음에도 현재와 같은 산소의 행성이 되었는데 바로 이 방법을 그대로 화성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지구의 원시대기가 현재의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즉 산소가 없는 환원성이었다고 추정한다. 환원성 대기란 현재 인간이 숨을 쉬고 있는 산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지구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는 환원성 대기에서는 살 수 없다는 설명도 된다. 오늘의 대기는 매우 강한 산화성을 나타낸다. 대기는 약 80%의 분자질소와 약 20%의 유리산소를 포함하고 있다. 대기 중의 탄소는 소량의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대기의 화학적 특성은 그 중에 들어있는 유리산소에 의해 거의 결정된다. 즉 우리의 대기 중에서는 아무런 유기화합물도 합성되지 않으며 유기화합물을 대기 중으로 도입해도 안정하지 않다. 지질학자들은 지구의 조성으로 보아 원시대기에서 유리산소는 거의 존재할 수 없었다고 추측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대기 중에 발견되는 산소는 수증기의 분해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추정한다. 원시지구상에서 수증기로부터 산소가 생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태양에서 온 고에너지 자외선이 대기 상층에 있는 수증기 분자에 작용하여 산소와 수소를 분리시킨다. 이때 생기는 수소는 지구의 중력장으로부터 탈출한다. 즉, 지구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수증기의 광화학적 분해에 의해 45억 년 동안 축적되었을 산소의 양을 계산하면 현재 대기 중에 있는 것보다 적은 양으로 나타난다. 즉, 이런 방법으로 산소가 생겼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산소가 충당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방법은 광합성이다. 현재 조류와 육상식물들은 막대한 양의 산소를 생성한다. 그런데 식물도 지구상에 태어난 것은 10억 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10억 년 전에는 식물이 산소를 만들 수 없다. 학자들은 이 작용을 조류가 광합성을 통해 장구한 시기 동안에 산소를 만들었다고 추정한다. 오늘날 모든 고등생물과 다른 대부분의 생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지구에 생물이 태어난 초창기의 악조 건화에서는 단지 박테리아 류와 이와 유사한 미생물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들에 의해 지구에서 산소가 풍부해지자 대부분의 생물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산소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는 산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생명체들이 태어났고 이후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잔존할 수 없는 생물이 된 것이다. 문제는 초창기 지구의 악조건에서 누가 살아남아 지구를 산소화할 수 있었느냐이다. 학자들이 그 증거를 찾았는데 그 장본인은 시아노박테리아이다. 놀라운 것은 지구상에 수많은 시아노박테리아의 흔적이 발견되는데 바로 퇴적 화석인 스트로마톨라이트이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선캄브리아대 초기에서 현재까지 약 35억 년간의 모든 지질 시대에서 산출되는데 번영 시기는 4억 7천만에서 16억 5천만 년 전의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고생대 이전 즉 시생대와 원생대의 지층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화석으로 알려진다. 놀라운 것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서오스트레일리아의 샤크만을 중심으로 현재도 계속 생명활동을 하면서 산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난바다의 수심 5m 정도인 곳까지 분포하고 있는데 물이 상당히 투명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산소의 기포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무디게 보이는 돌로 보이는데 제곱미터당 36억 마리의 생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의 대기를 지고 대기와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는지 유명한 천문우주학자인 칼 세이건 박사가 실험해 보았다. 그는 화성의 대기와 똑같이 만들어 실험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남조류는 급속하게 증식하였다. 어떤 실험에서는 남조의 세포 100만 개마다 산소를 매일 380%나 증가시켰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상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산화탄소 대기로부터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적합한 남조인 시아니드암과 칼다리암이라는 종류의 단세포종도 발견했기 때문이다. 온천에서 발견되는 이들을 화성에 갖고 가서 살포하면 이들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시아노박테리아가 화성에서 본격적으로 증식된다면 화성의 대기 중에 잡혀있던 태양광선의 자외선이 우주로 방출되고 대기 아래쪽의 온도는 내려가게 되며 수증기는 물방울이 된다. 어느 날 화성 표면에 폭포수처럼 비가 내려 하천이나 호수가 되며 화성의 지표 온도가 20도에서 25도가 된다. 이후 지구에서 살고 있는 다른 동식물을 옮긴다. 지구에서 진화된 순서대로 생물체를 추가해 간다는 뜻이다. 지구에서는 화성에서 필요한 모든 생명체를 손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화성의 지구화를 무척 빠른 속도로 재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칼 세이건 박사의 예측에 의하면 시아노박테리아로 화성을 생활 공간화하는데 겨우 300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300년이라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규모도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를 현실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다고 치부하기 쉽지만 지구의 절반만한 화성을 지구와 같이 만들 수 있는데 단 300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장점이다. 화성에서 복덕방 차리고 복부인들이 이대 행성에 진출한다는 가정이 결코 공상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시아노박테리아가 우리나라에서도 살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대청도와 마주보고 있는 소청도의 원생대에 스트로마틀라이트 화석이 분포한다. 탑동 포구의 남쪽의 해안을 장식하는 하얀 돌들이 보이는데 마치 분칠을 한 듯하다 해서 분바위라 불린다. 소청도의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맑은 흰색을 보이므로 일제강점기에 대리석 광산으로 개발되어 중앙청 총독부 건물의 바닥 재료로 사용되는 등 1970년대까지 채취되어 원형에서 많이 훼손된 상태로 현재도 과거 채취하던 철제봉이 남아있다.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는 소청도는 과거에 출입 통제를 받았으나 1980년대부터 해제되어 쾌속정이 다니고 있으므로 답사가 가능하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소청도 외에 강원도 태백시 부근, 경남 진양, 하동, 사천, 경북 경산, 군위, 영월 등에도 분포한다. 영월 문곡리의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다소 연대가 늦어 약 4에서 5억 년 전에 생긴 오르도비스기 하부 고생대 지층에 형성되어 있다. 건열구조는 얕은 물 밑에 쌓인 퇴적물이 물 위로 나와 마를 때 퇴적물이 줄거나 오그라들면서 생긴 틈이 그대로 굳어져 형성된 지질구조이다. 이는 영월 문곡리 지역이 과거에 바닷물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 2004년 3월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발표도 있었다.
화성의 대기에서 메탄가스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메탄은 미생물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산되거나 화산 활동으로 보충되지 않는 탄대기 중에서 소멸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구에서 메탄가스는 박테리아 등 미생물이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결합해 생산한다. 그런데 화성 궤도를 돌고 있는 마스 익스프레스와 하와이 천문대 등에 설치된 적외선 망원경에 의해 화성에서 메탄가스를 발견한 것이다. 화성에서 아직 활화산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메탄가스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화성의 미생물 등 생명체가 현존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구에서 메탄가스는 박테리아 등 미생물이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결합해 생산한다. 물론 메탄은 화산 활동의 결과로도 발생하지만 알려졌듯 화성에서는 현재 모든 지역에서 화산 활동은 전무한 상태이다. 2009년 1월 보다 확실하게 어떤 형태로든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포착되었다고 나사는 발표했다. 마이클 메이어는 화성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한마디로 그는 화성 지표층 아래에 있는 생명체에 의해 메탄가스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화산 활동이 아닌 상태에서 가설처럼 생명체가 메탄을 발생시키려면 물이 필요하지만 표층 아래에 얼음이 대량으로 존재하는 것도 생명체의 존재를 설명해준다. 또 확률은 낮지만 화성과 충돌한 해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메탄이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지질학적 활동에 의한 것인지는 추가적 연구를 통해 해명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메이어 박사는 최소 3군데의 땅속으로부터 메탄가스가 배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지구에서는 메탄의 최소 90%를 생명체가 만들어낸다. 과학자들은 화성의 메탄가스 존재는 곧 메타노진스라고 불리는 메탄 생성 미생물에 의한 결과이며 지하 얼음층 밑에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콜린 필링거 교수는 메탄은 생명체의 산물이며 화성에 메탄이 있다는 말은 곧 거기에 그것을 발생케 하는 생명체가 있다는 말이다라고 단정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03년 여름 수개월 동안 2만 1000톤의 메탄이 배출된 것을 확인되었으며 2006년에 이르러 메탄의 대부분이 리스터리하게 화성 대기 중에서 사라졌다. 영국 BBC는 메탄가스가 대기 중에서 햇빛에 의해 짧은 시간 안에 소멸되지 않고 오랫동안 존재했다면 이는 지속적인 재생산을 뜻한다고 평했다.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일부 과학자들이 확신을 갖는 것은 화성보다 더 열악한 지구의 일부 지역에서도 생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커렌 박스버움 박사는 화성에 박테리아 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주위 환경이 급격히 변해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화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하려는 노력은 화성 탐험 우주선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화성 탐사선의 초기 목표는 화성의 기후는 물론 과연 생명체가 살고 있는가에 모아졌는데 길버트 레빈 박사는 우주선에서 보내온 화성 토양 표본 탐사 자료를 분석했다. 그러나 그가 3가지 각기 다른 생명체 분석 연구에서 한 번은 긍정, 한 번은 부정, 또 한 번은 중간의 결과를 얻었다. 결론적으로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는 것도 생명체가 없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들 결과만 갖고도 화성에 박테리아 같은 생명체가 충분히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그는 화성 탐사단이 화성의 토양을 지구로 갖고 오는 것을 반대하여 화성 함석 표본 지구반입 반대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는 화성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 등이 우주선에 의해 지구로 반입되었을 경우 지구 환경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고 반대했다. 물론 이런 우려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다. 현재도 외계에서 수많은 운석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으며 이들 운석 중에 생명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구에 치명적인 재해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근래 나사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발표했다. 리처드 후버 박사는 강력한 현미경으로 관찰된 지렁이 모양의 형체를 수분과 유기물이 비교적 다량 함유된 몇 종류의 탄소질, 구립 운석 파편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표에 세계학자들이 경악한 것은 박테리아처럼 생긴 형체가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온 외계 토착 화석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화석화된 박테리아가 지구상의 물질로 오염되지 않았으므로 모체인 혜성이나 위성, 다른 천체에 살았던 생명체 유기물의 화석화된 잔해라고 결론지었다. 그의 발표는 생명체가 우주 어디에나 존재하며 지구상의 생명체는 다른 행성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일부 학자들은 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마디로 후보 박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들 생명체에 관한 논쟁은 외계인 또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확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화성에 지구인들이 갈 경우 지구의 미생물이 화성에 이식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들이 화성에 접목되면 어떤 영향이 화성으로 간 지구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외계로 발사되는 탐사선은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한 후 발사한다. 사실 달을 다녀온 아폴로 우주선도 초창기에는 엄격한 방역 조치를 취했으나 현재는 달에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인해 더 이상 달 탐험선은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달에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결론은 살아있는 화석으로 알려진 투구개로 실험했다. 투구개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외부 물질에 접촉하면 엔도톡신이라는 물질을 분비하여 외부 물질을 응고시킨다. 그런데 달에서 갖고 온 암석 등을 비롯하여 모든 탐사선 등을 조사한 결과 투구개는 이 물질을 찾아내지 못했다. 우주에서 섹스가 가능한가? 미국 정부가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중단한 지 거의 10년 만에 일론 머스크가 세운 민간 기업 스페이스X가 처음으로 우주비행사를 궤도에 진입시키며 새로운 우주여행 시대를 열었다. 스페이스X는 2020년 5월 30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재활용 로켓 팰컨 9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 발사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유인 우주선을 띄운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3개국에 불과한데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 것이다. 크루 드래건은 높이 8.1m, 지름 4m의 캡슐형 우주선으로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 더글러스 헐리와 로버트 벤켄 2명이 탑승했다. 발사 후 12분 만에 추진 로켓에서 분리된 뒤 고도 약 400km 상공에 떠있는 국제우주정거장과 발사 19시간 8분 후 도킹하는 데 성공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300에서 400km 지구 상공에서 궤도를 도는 정거장으로 지구 밖 우주 공간에서 인간이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크루 드래건은 기존 우주선과 조작 형태부터 다르다. 일반적인 버튼 대신 터치 스크린으로 제어하는 차세대 우주선이다. 스페이스X는 기존 화물 운반용 우주선을 유인선으로 개조했는데 최대 수용 인원은 7명이다. 2명의 우주비행사는 이수지에서 최장 4개월 동안 머물며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그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크루 드래건과 로켓이 승객을 태우고 안전하게 우주를 다녀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스페이스X의 발사 성공은 냉전시대 이후 지속된 정부 주도의 우주전쟁, 즉 우주개발 주도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알려준다. 과거엔 군사적 목적이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지만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우주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블루 오리진 등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들은 냉전시대 정부 주도 탐사를 올드 스페이스라고 부르면서 스스로를 뉴 스페이스로 차별화하고 있다. 민간 우주 개발의 원동력은 효율성과 경제성이다. 민간 우주 탐사 기구인 플래니터리 소사이어티 분석에 따르면 크루 드래건 개발에 미 항공 우주국이 분담한 비용은 17억 달러로 아폴로 우주선 개발 비용 309억 달러의 18분의 1 수준이다. 이번 발사 성공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전문 우주인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우주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주관광이라는 신규 분야가 등장했는데 우주관광 프로그램은 여러 곳에서 진행된다. 스페이스X는 이 분야에서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있는데 미국 우주관광 스타트업 엑시움 스페이스와 협업해 출시한 우주여행표를 무려 5,500만 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총 3장의 표 중 이미 한 장이 예약됐다고 하는데 스페이스X는 이 표가 비싼 이유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숙박료는 물론 공기와 물, 화장실 사용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국제우주정거장 숙박료는 1인당 1박에 35,000달러이고 인터넷 사용 시 1GB당 50달러를 내야 하는데 여기에 우주로 가기 위해 무중력 상태를 대비한 15주의 강도 높은 훈련도 받아야 한다. 훈련을 마치면 관광객들은 총 10일 동안의 우주여행을 떠날 수 있는데 국제우주정거장은 저궤도에서 매일 지구 주변을 15.7바퀴 돈다. 관광객들이 입는 하얀색 우주복을 입는데 이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여압장치, 온도 조절 장치, 커뮤니케이션 장치 등이 탑재돼 있다.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우주 헬멧은 로켓 발사 시 생기는 괴름을 차단해 청력을 보호해준다.
10일간 우주 여행하는데 5,500만 달러라니 놀라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우주로 떠나는 왕복 비용은 예전에 비해 크게 저렴해졌다. 민간 로켓 개발 초기엔 우주 관광이 100만 달러 수준으로 책정됐었지만 한 번 발사한 로켓을 회수하고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 로켓이 개발되면서 비용이 20만 달러 안팎으로 획기적으로 낮아졌다. 영국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창립한 버진 갤럭틱은 6인승 유인 우주선 스페이스십 2를 타고 고도 80km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자유낙하하면서 우주 공간의 무중력을 체험하는 90분짜리 우주 관광 상품을 개발했다. 큰 한 걸음이라는 이 프로그램의 예약금은 $1,000로 여정 취소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가격은 좌석당 약 25만 달러인데 약 600명이 예약했다고 알려진다. 엑시엄 스페이스사는 아예 민간 우주 정거장을 직접 건설하여 우주 실험과 우주 여행을 실현한다는 야심찬 비전을 발표했다. 특히 스타트업 오리온 스페는 고도 333km 상공의 우주 호텔에 12일간 묵을 수 있는 950만 달러짜리 우주 여행 상품을 2022년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민간인 우주 여행에 물꼬를 튼 일론 머스크는 지구인들의 우주 계획을 지구가 아니라 태양계의 화성까지 넓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6년 사람을 지구에서 화성까지 보내 인구 100만 명에 달하는 지속 가능한 정착지를 건설하겠다는 화성 식민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머스크의 화성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는데 민간인들에게도 우주 여행이 실현화될 때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섹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인간의 2대 욕구를 식욕과 섹스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주여행 시 섹스가 가능하냐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사실 현재 우주여행으로 가장 매력적인 것은 우주 허니문이다. 일부 회사에서는 우주선에 허니문 특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신혼부부를 유혹하고 있다. 실제로 무중력 상태에서 섹스를 즐기세요란 슬로건을 내걸고 부부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 여행사들도 있다.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는 많이 다르다. 지구에서 인간은 고도 9km만 올라가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질소가 혈액 속으로 녹아들어가 피의 흐름을 막기 때문이다. 우주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압이 작용하지 않고 태양열에 의해 영상 수백 도에서 영하 수백 도까지 극고온과 극저온의 환경이 반복된다. 인간의 몸 안은 일기압을 유지하고 있다. 지구의 대기압이 몸을 일기압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몸 안에서 같은 힘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주 공간은 진공, 즉 영기압이다. 우주복을 입지 않은 상태로 우주 공간에 나가게 되면 일기압과 영기압의 압력차로 인해 몸이 터져버린다. 또한 기압이 낮아지면 액체의 끓는 점이 낮아진다. 즉, 20km 정도의 고도가 되면 대기압이 낮아서 세포에 기포가 생기며 혈액이 끓어오르게 된다.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물이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밥이 잘 되지 않는 것도 같은 원리이다. 이와 같이 기압이 0인 우주에서는 상온에서도 사람의 혈액이 끓어올라 죽게 된다. 더구나 진공 상태라는 것은 공기가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숨을 쉴 수도 없다. 또한 초속 수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우주먼지들과 각종 전자파 및 방사능은 우주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요소들로 작용한다. 물론 우주선은 우주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온도, 습도 및 생활편의 시설을 갖춘다. 우주선 실내는 지상에서와 똑같이 질소와 산소가 4대1로 혼합된 공기로 채워져 있다. 산소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공급되는데 첫째는 우주선 안에 보관되어 있는 약체 산소로부터 공급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전류가 물 저장 탱크를 통과하면서 물을 산소와 수소로 전기 분해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우주선 내의 온도와 습도는 생명 유지 장치를 통해 반소매 차림으로 지낼 수 있을 만큼 쾌적하게 유지된다. 공기가 탁해지거나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면 정화 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된다. 우주선 안에는 취침시설, 화장실, 샤워시설, 냉장고와 식탁이 갖추어진 주방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승무원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도 비치되어 있다. 그런데 SF 영화에서 승무원들 간 섹스는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무중력이라는 여건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는 우주여행 초기부터 제기되었다. 구소련은 1982년 우주정거장 살리트 7호에 남자인 베레조보이와 여자인 레베데프를 보내 211일간 체류토록 했으며 미국에서도
1992년 부부가 함께 탑승한 예가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들을 보낼 때 우주에서 섹스가 가능한지를 실험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들이 실제로 성관계를 맺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주 왕복선 자체는 비좁아 남녀 우주인이 성관계를 갖기 불편하지만 우주 정거장은 공간이 커 섹스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중력 공간에서는 조그마한 접촉도 튀어나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므로 침대와 이불을 챙기기 전에 끈이나 끈끈이를 통해 섹스 파트너부터 고정시켜야 한다. 문제는 묶인 섹스 파트너는 꼼짝할 수 없으므로 섹스 동작은 오로지 상대방의 능력에 따라 달린다. 대체로 여성을 고정시키고 남자는 체조 경기에서의 고정 물체를 이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그러나 이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다. 실전에 들어가서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분위기가 뜨겁다고 땀을 흘린다면 그것도 골칫거리가 된다. 땀이 방울이 되어 떠다닌다면 땀방울을 수거하려고 이러저리 뛰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장시간 섹스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주 종목을 바꾸는 것이 좋다. 우주에서 장거리 섹스는 빈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 박동이 지구보다 느려지며 적혈구도 감소한다. 따라서 체력 저하나 가벼운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주선에서 섹스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 정자의 무게는 거의 0이며 사정될 때 정액의 속도는 18km/시간이나 된다. 이는 무중력 상태에서도 정자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독일의 기도무트게 박사는 우주선 내에서 임신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무중력 상태가 태아의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다. 무중력 상태에서 임신한 쥐와 태아를 관찰한 결과 13에서 17%에서 태아의 골격에 장애를 일으켰고 신경과 면역 체계에서도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임신 26주 후에는 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다. 물론 우주선 내를 지구와 같은 중력 상태로 만든다면 이런 문제는 사라지지만 우주선 내에 중력을 만드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우주선의 규모를 500km로 만든다면 인공중력이 생기므로 지구에서처럼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다. 섹스도 문제되지 않는다. SF 영화 스타트rek에 등장하는 우주선 엔터프라이즈가 바로 그런 크기이다. 지름 500km나 되는 우주선이라니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다. 물론 우주 공간에서의 무중력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제시되었다. 과학적 사실에 충실한 SF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으로 우주정거장을 도넛형으로 만들어 원심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로켓의 선구자로 인식되는 러시아 과학자인 콘스탄틴 치올콥스키가 제시하였다. 우주정거장을 링 형태로 제작하여 중심을 축으로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시키면 우주정거장 내부의 사람은 바깥 방향으로 관성력인 원심력을 받게 된다. 이때 우주인이 딛는 바닥을 우주정거장의 바깥쪽이 되도록 하고 적절한 회전 반경과 각속도로 회전시키면 우주인은 이 원심력으로 인해 마치 중력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중력을 만드는 관건은 회전 반경과 각속도이다. 우주정거장이 1분에 1번씩 회전하는 경우 지구의 중력과 같은 인공중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회전 반경은 893.65m가 되어야 하며 2rpm으로 원주의 중력을 만들려면 최소한 회전 반경 224m보다 더 큰 우주정거장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10m의 회전 반경에서는 약 10rpm의 각속도가 필요하다. 1966년 미국의 제미니 11호는 최초로 인공중력을 만들어냈다. 무인 위성에 약 길이 36m 정도의 끈으로 묶고 원운동시킴으로써 무인 위성 내의 인공중력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당시 인공중력 자체는 우주 비행사에 의해 느껴지지도 않은 정도로 작았지만 작은 물체가 무인 위성 바닥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관찰되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상당수의 SF 영화들이 이 방법을 차용하는데 인스텔라, 마션 등이 바로 이런 과학적 기술을 차용했다. 현 단계에서 인공중력을 만드는 방법이 만만치 않지만 섹스가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바퀴벌레가 우주에서 임신한 최초의 종으로 기록되었다. 나데즈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퀴벌레는 2006년 9월 생명과학 실험을 위한 무인 캡슐 포톤 M에 실려 우주 공간에서 12일을 보냈는데 임신에 성공한 것이다.
무인 캡슐에는 동료 바퀴벌레 60마리와 달팽이와 누에와 물고기, 그리고 다양한 박테리아가 실려 있었는데 나데즈다가 임신을 했고 새끼를 낳아 임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우주여행이 바퀴벌레에게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준 것으로 인식한다. 무중력 상태에 익숙치 않은 데다 태양선에 노출되었고 온도가 여러 차례에 급변했기 때문이다. 한편 나데즈다와 함께 우주로 갔던 바퀴벌레 중 절반가량이 죽었는데도 나데즈다가 임신에 성공했다는 것은 많은 지구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음은 물론이다.